동의보감을 지은 동양의 의성 허준. 자는 청원, 호는 구암. 허준은 1575년 명나라 의원인 어이 앙광익과 함께 선조를 진료하기 시작했으며 1578년 내의원 첨정이 되었다. 1590년에는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하여 이듬해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다. 허준의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동안은 1546년 3월 5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임진왜란 관련 자료를 통해 허준이 1539년에 출생하여 1615년에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허준의 부친은 허론인데 그가 전라도 부안의 군수로 재임하던 시절 허준의 어머니를 첩으로 삼아 허준을 낳았던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허준은 무인 집안의 자손이었다. 증조부 허진은 영월 군수를 지냈고 조부인 허고는 무과에 등과하여 경상 우수사를 지냈으며 부친 허론 역시 무관으로 용천부사를 역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이 의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서출 출신인 탓에 중인 계급이 진출할 수 있는 의인의 길을 택한 것으로 짐작한다. 족보에도 허준에 대한 기록은 부실하기만 하다. 정일품 당상관,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허준이지만 족보에도 번듯하게 오를 수 없었던 것은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술직인 의학의 길로 들어서려면 한문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학문을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적서의 차별이 심했던 조선사회에서 허준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직이었고 그 중에서도 의원의 길이었다.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난 평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 그 신세가 싫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야 한다. 허준은 이렇게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을 것이다. 사실 허준의 총명함은 이미 어릴 때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서출이 아니라 적출로 태어났다면 얼마든지 과거에 합격해 큰 인물이 될 아이였구나. 이 비록 서자로 태어났을 망정 학문이 깊고 의술 실력도 남다르니 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걸세. 저렇게 총명한 머리로 의학 공부를 하니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겠어. 애저 허준은 경사와 의학에 모두 밝아서 세상에 드문 의원이 될 것이야. 이미 어린 시절부터 기술관 중에서도 어려운 한문 실력을 겸비해야 했던 의관을 선택한 허준.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집념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최고의 의원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을 위해 의술을 펼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민중을 위한 의술을 펼치도록 할 것이다. 허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어느 한 유학자의 개인 일기에서였다. 선조 때 2조 참판을 지낸 미암 유희춘이 11년 동안 쓴 일기에 허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1568년 1월 29일 서울 사직동으로 가서 새 해남군수 이사영을 찾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허준이 왔다. 1568년 6월 6일 허준을 초청하여 나형의 병을 봐달라고 했더니 귀가 허해서 중풍이 된 것인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강활산을 처방하였다. 1569년 6월 29일 내가 어제부터 얼굴에 좌측에 종기가 생겨 허준의 말을 듣고 지렁이즙을 발랐다. 1569년 윤 6월 3일 허준을 위하여 이판 홍담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의원에 청거를 해준 것이다. 유희춘에게 허준을 소개한 사람은 김시흡이었고
김시흡을 통해 허준을 소개받은 유희춘은 오랫동안 허준을 지켜보며 됨됨이와 실력을 눈여겨보았다. 참으로 됨됨이가 갖춰진 의관이로구나. 저렇듯 학식이 깊고 집념 또한 강한 데다 의술에 대한 지식 또한 깊으니 장차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의관이 될 인물이로다. 허준 또한 유희춘을 몹시 존경했다. 큰 어른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치 부모처럼 우러러 받들며 그분을 도와드릴 것이다. 유희춘은 가족은 물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의 병까지 허준에게 맡겼다. 허준은 정성을 다해 환자를 보살폈고 그런 허준의 행동은 유희춘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결국 유희춘의 도움으로 1569년 윤 6월에 허준은 내의원이 된다. 허의관은 젊은 시절부터 전라도 지역의 약을 수집해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원으로서 실력이 뛰어나니 내의원에서도 당연히 큰 의술을 펼칠 수 있을 것이야. 부디 역사에 길이 남는 의관이 되도록 하게. 대감,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희춘의 천거로 허준은 1569년 선조 2년에 내의원으로 들어가 궁중의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때 나이 31살이었다. 내가 내의원에 들어오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허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 무렵 왕실은 경복궁 안에 내의원이라는 왕실 의료기관을 두었다. 내의원은 경복궁 안에서도 왕의 침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바로 왕실을 위한 병원인 셈이었다. 이처럼 내의원은 당시 새로운 의학과 최고의 의술을 모두 접할 수 있는 뛰어난 학문 공간이었다. 허준은 내의원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 야, 이 허준은 꼭 물 만난 고기와도 같질 않은가? 저렇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뇌의원에 매달려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큰 의술을 펼칠 것이야. 사람들은 끊임없는 의학적 수련으로 의술이 깊어가는 허준을 지켜보았다. 당시 내의원에는 의관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던 양예수, 그리고 양예수와 맞수였던 안덕수가 있었다. 양예수는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준환제 처방을 선호했다. 병이 길면 환자는 기가 쇠진하여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기력이 없어지게 되니 병의 시작 단계의 경우에는 강한 약재를 사용해 빠른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안덕수는 조금 더디더라도 환자의 기운을 돋워주며 차츰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처방을 선호했다. 이미 병이 든 환자에게 강한 약재를 쓰는 것은 극약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기가 쇠진해 있으니 강한 약재보단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처방으로 환자의 기를 돋워주며 치료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허준은 두 사람의 치료법을 가까이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1570년 6월 선조 3년, 허준은 처음으로 선조를 치료하게 된다. 먼저 허준은 센 약으로 선조를 치료했다. 감히 임금님의 병세를 천천히 다스릴 생각을 않고 센 약으로 다스리다니 참으로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다른 의관들은 허준의 대담한 처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선조는 허준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허준의 의술 실력은 참으로 뛰어나구나. 오랫동안 채증으로 힘이 들었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짱해지지 않았는가. 사실 조선 제13대 임금인 명종은 뒤를 이을 적손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결국 조정에서는 중종의 서손인 하성군에게 보위를 이어받게 했고 그가 바로 선조이다. 선조도 허준처럼 적손이 아니라 서손 출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조로 인해 시작될 반개 승통 시대를 염려했다.
다행히 선조는 정사 처리에 능숙하고 친정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건국 이후 가장 나라를 힘들게 한 것은 외척 세력들이었다.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외척 중심의 척신 정치로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다. 인순왕후의 빠른 퇴장과 문치주의를 꿈꾸던 선조의 친정은 도학 정치를 주장하는 사림 계열이 집권 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5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훈척신 세력이 전국을 주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집권 사림 내부의 대결, 즉 당쟁의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과거제를 개편하여 현량과를 다시 실시하고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조광조에게 영의정을 증직하고 이후 억울하게 화를 당한 사림들을 신원하는 반면 그들에게 화를 입힌 남곤 등의 관직은 추탈하도록 하라. 선조의 노력으로 민심은 안정되고 정계는 사림이 득세하여 한때 문치의 깃발 아래 조정은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선조의 후원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리되어 당파 싸움을 시작했다. 득세하는 동인과 서인 사이에서 반계승통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선조는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예민해졌다. 그런 만큼 건강도 항상 안 좋은 편이었다. 허준은 내의원에 들어간 다음 해부터 어의로 선임되어 안광익과 더불어 임금의 병을 진찰하고 있었다. 임금님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녕을 뜻한다. 내가 잠시라도 소홀하게 되면 임금님의 건강이 나빠져 자칫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허준은 지극정성으로 선조를 보살폈다. 그럴수록 선조의 허준에 대한 신망은 날로 높아졌고 1578년 9월 내의원 첨정으로 있을 때 당시에 새로 출판된 신간 보주동인 유혈침구 도경을 허준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선조의 도움을 받으며 의술을 연구하던 허준은 1581년 왕명에 의해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맥경을 직접 교정 출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경락서 찬도맥을 교정하고 개편한다면 여러모로 쓸데가 많을 것이다. 허준은 찬도맥을 교정하고 개편하면서 그 발문에 이렇게 적었다. 경락은 곧 나라의 기강과 같다. 지금까지 의론이 미숙하여 이와 같은 기본서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내 손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내의원에서의 허준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1587년 그 무렵에 또다시 선조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내의원의 노력으로 선조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과인을 병마로부터 구해준 내의원 책임자와 어이들에게 모두 보상을 내리겠다. 허준은 선조로부터 양예수, 안덕수 등과 더불어 높이 일영을 하사받았다. 그러나 그 무렵 나라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당파 싸움을 계속하다 급기야 1589년 선조 22년에 정렬입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서인인 정철에 의해 동인의 사림이 1000명 가까이 희생된 그 사건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전국을 피바다로 만들고 말았다. 한 당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선조는 정철을 앞세워 그동안 세력을 흔들고 있던 동인을 철저히 없애버린 것이다. 정렬입 모반 사건으로 조선 전체가 어수선한 그 무렵에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590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전국 통일전쟁을 마무리하고 조선을 공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히데요시에게 조선 공격은 정권 유지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다.
중국 대륙을 명분으로 삼아 조선을 공격할 것이다.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공할 만반의 채비를 갖추며 조선 각 지역 주둔군, 양곡 창고 등 조선 군비 현황을 소상히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아무래도 일본의 동태가 불안하니 통신사를 파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선조에게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도록 주장했고 선조는 그 결정에 따랐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온 통신사들의 의견이 각기 달랐다.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며 도요토미는 안광이 빛나고 담력이 있어 보입니다. 서인의 정사 황윤길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동인의 부사 김성일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조선을 침입할 정형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도요토미의 사람됨이 서목이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의 대신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결국 조정은 일본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동인이었던 김성일의 의견을 조차 각 도에 명하여 성을 쌓는 등 방비를 서두르던 것마저 중지시켰다. 그런데 1590년 12월에 나라 안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다. 지금의 천연두라 불리는 두창이 전국적으로 유행한 것이다. 두창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감염 질환으로 한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하기도 했던 무서운 질병이었다. 두창이 퍼지고 있어! 두창 귀신이 일어섰다! 억울한 원혼을 달래서 두창신이 더 무섭게 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 두창은 빠르게 전염이 되니까 두창에 걸린 사람은 외출을 삼가고 아직 무사한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해야 된다고. 백성들은 순식간에 퍼지는 두창의 전염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다. 고을마다 여단을 쌓아놓고 여제를 지내며 두창이 빨리 물러나가기를 빌었다. 병균이라는 개념이 없던 조선시대에 두창은 귀신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었던 것이다. 두창은 일생에 한 번은 걸린다고 해서 백세창이라고 불렸다. 더불어 전염성이 강하다는 뜻으로 마마라고 불리기도 했다. 마마라는 말은 임금을 일컫는 말이니 두창을 삼갑마마처럼 대하면 병을 옮기는 신도 노여움을 풀고 조용히 물러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두창을 옮기는 신에게 높임말을 씀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두창은 일반 백성만이 아니라 왕실에서도 가장 무서워한 병으로 확산되어 퍼지고 있었다. 광해군의 동생이 두창을 앓다 숨을 거두고 광해군의 증세도 매우 위중해졌다. 다른 의관들은 후환이 두려워 감히 왕자의 병을 고칠 엄두도 내질 못했다. 선조는 거의 희망이 없는 광해군을 허준에게 맡겼다. 광해군까지 위중하니 어쩌면 좋은가. 서둘러 왕자의 두창을 치료하도록 하라. 당시 허준은 내의정이라는 산품직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당하관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허준에게 광해군을 부탁하는 선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선조 역시 왕실에까지 쳐들어온 두창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다. 왕자가 마마를 앓느라 열이 높고 심하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 여러 유명한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고 점점 위중해지니 불안하고 초조하구나. 그대는 만 사람이 한결같이 명이라고 존경하니 반드시 왕자의 병을 고쳐주리라 믿는다. 신의 재주가 부족하나 하늘의 보살핌을 빌며 왕자님의 완쾌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광해군의 두창 치료를 맡은 허준은 밤낮으로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어찌하여 왕자의 병세가 나아지질 않는 것인가? 왕실 사람 모두 두려워하며 왕자의 병세를 지켜보았지만 광해군의 두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허준은 위기에 몰렸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은 채 광해군의 완치를 확신하며 말했다. 왕자님을 괴롭히는 병만은 꼭 물러날 것입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허준은 포기하지 않고 참고될 의학 서적을 가까이 두고 광해군의 거동을 일일이 관찰했다. 며칠 동안 열과 헛소리를 하며 시달리던 광해군은 비로소 차츰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어리기도 하니 이제 작은 손님이 물러나신 듯하구나. 드디어 왕자님의 입맛이 돌아온 듯하다. 작은 손님이 물러가셨어. 광해군이 건강을 되찾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의 돌보심으로 왕자님께서 무사히 일어나셨습니다. 몇 날 며칠 노심초사 광해군 곁을 지키며 치료에 매달렸던 허준의 기쁨도 컸다. 왕자의 병이 워낙 위중하여 거의 희망이 없을 지경이었는데 허위관이 왕자를 살리지 않았는가? 선조는 광해군을 치료한 허준의 공을 인정하여 당산관으로 승진시켰다. 그러자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허준의 특전을 취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허준에게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비록 왕자님의 병을 완쾌시켰지만 그것은 어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관이라는 천직의 기술관이니 당상관의 품계를 받는 일은 많은 양반 관리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헌부와 사관원에서는 무려 3개월이나 허준의 벼슬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조의 의지는 확고했다. 허준이 광해군의 병을 돌보기 전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다. 그 이전에 뛰어난 의술을 지닌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지만 누구도 왕자의 병세를 완화시키지 못했는데 허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자 곁을 지키며 병을 완쾌시켰으니 이는 나라와 왕실을 위해 참으로 큰 공을 세운 것이다. 그러니 더는 반대하지 말라. 허준 또한 사관원과 사헌부의 상소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신분과 의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를 탄핵하려는 저들도 의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을 터이니 그저 묵묵히 공부하며 연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선조실록에는 허준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았다. 본성이 총민하고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의학의 조예가 깊어 신묘함이 깊은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더 훗날 허준의 벼슬이 높아지자 기록이 달라진다. 허준의 위인됨이 왕의 총애를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다. 선조실록에 실린 허준에 대한 험담은 정치적으로 허준을 공격하기 위한 평가로 보여진다. 허준은 서자 출신인데도 조금도 굽힘이 없이 자신의 권한을 당당히 행사하니 이 참으로 방자하지라는가. 의관이 되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 벼슬아치와 고개도 마주하지 못할 위인이 그야말로 아나무인격으로 당당하지 않습니까? 관료들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솔직하고 과감한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깐깐하기 짝이 없는 성격을 지닌 허준을 몹시 못마땅해 했던 것이다. 허준은 그런 질시와 모함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의술 연구를 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책을 남김없이 읽다 보면 새로운 의학 이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허준은 중국의 의학책인 찬도맥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의학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기 쉽고 알기 쉽게 고치기 시작했다. 아무리 좋은 의학 상식도 의원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일반 백성들도 집에서 쉽게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병자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허준은 이미 발간된 의학책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내용을 더 보태기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뭔가가 늘 아쉬웠다. 중국인과 우리는 환경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다. 책에 쓰인 약재들은 중국에서는 나는 귀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산천에서 나는 약재로
백성들의 병을 고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허준이 어이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을 무렵에 일본은 조선 침략의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고 급기야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터졌다. 부산 앞바다에 왜군이 까맣게 몰려들었다! 왜군의 선봉대가 수십 척의 병선으로 부산으로 몰려왔다! 부산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렸고 일본군은 단번에 부산성을 함락시키고 이튿날은 동래성을 휩쓸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은 날벼락을 맞은 듯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우리 군사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왜적은 검은 지팡이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오다가 우리 군대가 눈에 띄면 그것을 옆으로 하여 잡는데 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 군대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조총의 위력을 처음 본 조선의 군사들은 미처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맥없이 쓰러져 갔다. 굳게 믿었던 이 일은 상주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고 신림마저도 무너지고 말았다.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거렸고 벼랑 끝에 선 조정에서는 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황급히 의논하였다.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서둘러 서울을 버리고 북으로 몽진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대신들은 도성을 버리고 몽진을 떠날 것을 주장했고 결국 선조는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사신을 급파하고 북으로 피난길을 서둘렀다. 허준도 선조를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 양예수는 나이가 많아 임금을 따르기 어려웠던 것 같고 허준은 노쇠한 양예수를 대신하여 선조를 따라 나선다. 이 사건이야말로 허준이 실질적으로 내의원을 주도해 나갈 기회를 잡은 계기로 보인다. 전하, 제가 항상 곁을 지킬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근심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부디 마음의 근심을 너무 많이 담아두지 마십시오. 허준은 선조 곁을 지키며 갖은 정성을 다해 불안에 떠는 선조를 위로하고 건강을 보살폈다. 의관은 내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를 해주고 있구나. 허준을 시로 임명한다. 선조는 허준에게 호종공신이라는 명예의 칭호를 주었다. 마침내 허준이 시의가 된 것이다. 시의란 왕의 주치의로 왕을 가까이 모시며 건강을 돌보는 최고의 의원 자리였다. 한편 평양으로 피난을 떠난 선조는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을 향해 달려오자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향했다. 다행히 9월 1일에 이순신이 부산포 해전에서 외선 130여 척을 대파하고 10월에는 김시민이 1차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승전보가 날아왔다. 또한 1592년 12월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오자 조선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듬해 정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한꺼번에 공격을 퍼부어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머자나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너그럽게 품고 마음의 병으로 몸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허준은 선조를 정성을 다해 위로하고 건강을 보살폈다. 두 왕자까지 일본군 소나기에 붙잡혀 인질로 잡혀 있는 데다 조선 팔도가 일본군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선조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조선이 무사할 수 있겠는가? 조정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선조는 몹시 소심한 편이었고 의심도 많은 성격이었다. 임금님처럼 성격이 소심한 사람일수록 병이 잦을 수 있다. 항상 마음을 편히 먹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옆에서 돕지 않는다면 큰 병을 얻고 말 것이다. 허준에게는 자나깨나 선조의 건강이 우선이었고
그런 허준의 노력 덕분에 선조는 큰 병 없이 견뎌내고 있었다. 다행히 얼마 후 양성에게 크게 패하고 이어 행주산성에서 권율에게 크게 당한 일본군은 함경 평안도 지방의 가토 기요마사의 군사들이 한성으로 퇴각하여 집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명나라와 일본군의 협상이 진행되고 일본군은 철수하기 위해 경상도 해안으로 퇴각했다. 포로로 잡혀있던 두 왕자도 무사히 풀려나고 선조도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형편은 참으로 어지럽기 짝이 없었다. 죽은 사람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수많은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 조청에 맞아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백성은 전장과 피난길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면서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구나. 끔찍한 일로 정신은 황폐화되고 말았어. 선조는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구황정책을 실시했다. 진율 사업이 중심이 된 구황정책 중에는 질병 구황에 관한 의료 보호 사업도 많이 병행되었다. 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백성의 몸과 마음도 지치고 병들어 있는 만큼 허준이 할 일도 태산이었다. 내 힘으로 굶주림은 해결할 수 없더라도 병든 백성을 위해 있는 힘껏 의술을 펼쳐야 한다. 그러자면 백성 모두가 쉽고 편하게 약을 구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허준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시급했지만 한양으로 돌아온 뒤 허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그 연구에 매달릴 수가 없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왕실의 모든 침구를 허준이 수의로서 도맡아 입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1595년 4월 선조의 침구 시술도 허준이 수의로서 입시했다. 허준은 한 달여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선조를 만나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선조에게 의료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선조의 건강도 안 좋았지만 세자 광해군도 이질이 오래되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세자의 병도 허의관이 완쾌시키도록 하라. 선조는 왕세자의 병도 허준에게 맡겼고 허준은 왕세자의 고질병인 이질을 말끔하게 낫게 했다. 허준이야말로 우리 왕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허준을 가자, 즉 정삼품 동정대부 이상의 품계로 올린다. 1596년 3월 3일 선조는 허준에게 동반, 즉 문과 양반으로 제수하기에 이른다. 중인 출신에게 동반은 외람된 일이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허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는 것은 조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사회 전반에 크나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조는 뜻을 꺾지 않았다.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도 신하가 해야 될 도리인 것처럼 임금과 왕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의관의 도리요. 과인에게 허준은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신하이며 충신이요. 허준은 선조가 공경에 빠지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임금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의학 발전에 힘써 나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더는 맞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편 기근과 역병까지 겹쳐 국가적인 대비책이 절실했던 선조는 큰 명령 한 가지를 내렸다. 내의원 의원들에게 의서 편찬을 명한다. 내의원 의원들에게 의서 편찬을? 이건 기회다. 분명 하늘이 주신 기회야.
선조는 의서 편찬의 책임자를 당시 어의였던 허준으로 정했다. 그리고 학자이자 유의였던 정작, 양예수 등 6명이 공동 작업에 참여하게 했다. 사실 선조는 중국의 의학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 의서는 너무 번잡하기만 할 뿐 참고하기가 어렵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처방 가운데 번잡하고 실용성이 적은 것을 버리고 진짜 보물이 될 만한 처방만 골라 의학의 경전을 정리하도록 하라. 그것은 허준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이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의학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 조선은 세종 임금 시절 때 이미 왕명으로 중국 한의학을 모두 수집해 동양 최대의 의학 사전인 의방유치를 편찬했고 향약 집성방을 통해 토종 약물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부터 조선 의학을 완성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조와 허준은 우리만의 조선 의학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허준은 의서 편찬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다만 흩어져 있는 의서들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정리가 끝나자 언해된 3종의 의학 서적을 출간했다. 언해 태산지묘, 언해 구급방이 그것이다. 언해본 의서들은 주로 민중을 대상으로 저술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서들은 종합적이고 완전한 체계를 갖춘 의서를 준비하는 한편 대중용으로 보급하도록 할 것이다. 허준은 언해본 의서를 저술한 후 쉬지 않고 종합의서의 편찬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를 시작한 이듬해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했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조선은 휴전 상태 동안 상당한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명나라에서도 일본군이 재침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양호, 마귀 등의 장군에게 군사를 딸려 조선을 돕게 했다. 이순신의 수군은 자체적으로 개량한 각종 화기와 조총을 구비하고 있었고 조선의 백성과 수군은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임진왜란 때보다 일본군은 여러 가지로 열세에 몰려 있었다. 밀고 당기는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이순신이 불과 12척의 함선으로 일본군의 300여 척의 함선을 쳐부수는 명량대첩의 신화를 이루어낸 뒤 일본군은 패색이 완연해졌다. 그렇게 싸움은 7년 동안 이어지다가 도요토미가 병이 들어 죽은 뒤에 일본군은 마침내 조선을 포기하고 물러났다. 정유재란 동안 의서 편찬은 중단되었고 그 일을 맡은 의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허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양예수도 1597년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제 의서 편찬은 허준 단독 지필로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선조는 허준이 조선의 의학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왕실 내부의 모든 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준에게 정권을 줄 것이다. 선조는 허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며 의서 편찬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1601년 허준은 지중추부사로 승진하였고 1604년 호성공신 3등에 책록되었으며 1606년에는 양평군에 올라 정일품인 보국승록 대부로 승진하였으나 중인 신분으로는 과도한 벼슬이라 하여 대간들의 반대로 보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허준을 돌봐주던 선조가 갑자기 병석에 눕고 말았다. 허준은 선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1608년 2월 선조는 눈을 감고 말았다.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으로 보위에 올랐다. 선왕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것은 수위인 허준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약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태만하게 투약하여 선왕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허준에게 책임을 물어 관작을 삭탈하여 파직시키고
적소에 유배를 시켜야 합니다. 선조가 죽자 허준을 탄핵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광해군은 허준을 비호하려고 애를 썼다. 허위관은 내가 두창을 앓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질에 걸려 고생을 할 때에도 나를 살려준 의관이요, 의관이란 모름지기 환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야 되거늘 그대들은 어찌하여 내가 명의로 인정하는 허준을 벌하라고만 하는가? 광해군은 사간원과 대사원의 신료들이 못마땅했지만 결국 허준을 파직시키고 귀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광해군의 배려로 허준은 도성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귀양을 떠났다. 허준은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계속 도성 출입을 하면서 의서 편찬 작업에 관련한 여러 서적을 보고 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귀양살이가 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의 업무로 의사 편찬을 서두르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의약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허준은 오히려 귀양살이를 기회로 삼았다. 외로움과 굶주림, 추위 속에서도 오직 의서를 완성하려는 각오로 견뎠다. 그렇게 허준은 10년이 넘도록 완성을 못한 의서 서적 편찬에 매달렸다. 전란을 입어 병들고 다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없는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의약서를 완성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중국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 것인 양 채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만 채택해야 한다. 당시 당대 최고로 꼽히던 진단서는 중국의 고양생이 쓴 찬로 맥결이었는데 허준은 이 책을 전혀 인용하지 않을 정도로 조선 백성에게 맞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1609년 광해군은 다시 허준을 불렀다. 광해군은 간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허준을 불러들였고 1609년 11월에 허준은 다시 수의가 되었다. 이후 1610년 8월에 허준은 15년간 연구 노력을 기울였던 총 25권, 25책의 의서를 드디어 완성하게 된다.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난 이 책을 동의보감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중국의 동어는 북이라 하고 단계는 남이라 했다. 의에 남북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에 치우쳐 있고 의학의 도가 연면하게 끊이지 않은, 즉 우리나라의 약을 일러 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허준이 중국 의학과 대별되는 우리의 전통 의학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염원을 품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난섭한 의학 이론에 침식되어 백성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과는 자연환경, 자라는 동식물, 음식, 질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의학이 발전해야만 했지만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뜻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구나. 허준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으로 조선 땅에 독자적인 의학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던 것이다. 허준은 동의보감의 서두를 그림으로 시작했다. 특히 정기의 집적 장소인 콩팥과 머리의 연결은 바로 정기, 즉 생명력의 정수가 가득한 남자의 신체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론에 입각해 그는 남자의 신체를 다룬 내경을 시작으로 외경,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들의 질병을 다루는 잡병편과 마지막으로 약물학의 기초가 되는 탕액편을 두어 새로운 형태의 의서 모델을 제시했다. 전통적인 한국의 자연관은 동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종은 머리에 용 모양의 음관을 얹어 하늘을 상징하며 또 바닥에 땅을 둥그렇게 판 울림장치를 두어 땅을 형상화했다. 바로 이러한 유교, 도교, 불교 및 민간의 심성까지 혼용된 자연관을 허준은 의학자로서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동의보감에 적용했던 것이다.
허준은 완성된 동의보감을 광해군에게 바쳤다. 우리 조선 한의학의 뿌리를 허위관이 만들었구나. 지금까지 나온 의학책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를 보급하는 것은 천하의 보배를 나누어 갖는 것과 같다. 이 동의보감이야말로 전문 의학서로다. 동의보감을 급히 찍어 지방에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라. 광해군은 계속 출간을 격려했고 출판 당시 지방사회에도 널리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백성은 동의보감을 몹시 반겼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처방한 주요 약재의 대부분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했다. 그동안 써오던 중국 약재를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조선의 의학책이 탄생할 수 없다. 당약은 약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일반 백성은 약 한 첩 제대로 먹기가 어려워서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도 여간에선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약을 구해 먹을 수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허준은 그동안 당약이라 불리우는 비싼 중국산 대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과감하게 단방 처방을 넣어 한 가지 약재를 써서 병을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수십 가지 소금 약재를 섞어 짓는 약에 비하면 자연히 약의 효능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비싼 약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백성에게 단방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처방전이 될 것이다. 허준의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그것은 목숨이 위험해도 약 한 번 쓸 수 없는 백성을 위한 배려였다. 그런데 동의보감이 완성된 지 3년째인 1613년 10월 나라 안에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했다. 이때 유행한 당도격은 발열, 두통이 있고 전신에 붉은 발진이 생기며 정신이 혼미하고 헛소리를 하며 목에 동통이 있고 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성홍열이 아닌가 추측된다. 1612년 봄에 관북지방을 필두로 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전염병이 가을, 겨울이 되어도 식지 않고 해를 넘겨 이해 봄까지 맹렬한 기세를 떨쳤다. 시구문 밖에 시체가 겹칠 정도로 쌓였구만. 전쟁 후유증이 아직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염병이 사람 목숨을 모두 앗아가는구나. 백성은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 했고 고을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산더미를 이룰 정도였다. 광해군은 허준에게 서둘러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내라는 명을 내렸다. 겨울철 역병의 경우는 그 치명도가 여름철보다 더 심각하다. 서둘러 역병을 잡아야 한다. 허준은 다시 전염병 연구에 매달렸고 백성을 전염병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았다. 모든 병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병이 나는데 그것은 병을 이길 기가 부족한 탓입니다. 특히나 전염병은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시작되니 모두 물을 끓여 먹고 음식을 가려 먹도록 하십시오. 허준은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 신찬벽원방에 이어 벽역신방이라는 책을 펼쳤다. 당도격의 유행 사실에 좀 더 상세한 정보는 벽역신방 서문, 광해군 일기, 이수광의 지봉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광해군 일기에서는 홍역과 비슷한 반진을 특징으로 하는 이 병이 1613년 가을부터 크게 유행하여 민간의 피해가 컸으나 속수무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벽역신방은 허준이 성홍열을 관찰하고 그 이유와 치료 법방을 밝혀놓은 책으로서 동아시아 최초의 성홍열 연구이며 세계 질병 사상 가장 선구적인 것이 되었다. 이 책은 중국 의학의 성과를 빌리지 않고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질병을 기술하고 해석한 최초의 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의술을 펼치며 살았던 허준도 자신에게 다가온 병만은 막지 못했다. 광해군 7년 1615년 8월 13일 허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그의 나이 77세였다. 임종할 때 허준의 머리맡에는 동의보감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허준은 우리 민족의학사상 가장 탁월한 의학 지식과 이론을 가졌던 사람으로 그때까지 발전 지탱되어 왔던 민족의학을 과학이론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에서 새로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 사상적 측면에서 근대 민족의학의 지향점을 건설했다. 허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약과 의원이 양반이나 사대부 등 특권층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시절에 소외된 일반 민중을 배려하는 뜻을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책에 담아놓았던 것이다. 허준의 그런 의학적 성과는 훗날 제중신편이나 이재마의 사상의학 등 많은 의학서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사신들은 조선에 오면 의례껏 동의보감을 챙겨가고는 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만도 20여 차례에 걸쳐 간행됐을 정도로 동의보감은 큰 인기를 누렸다. 일본에서는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아 동의보감 탕액 화명, 조선약 명해, 동의보감 탕액편 양명 한층, 동의보감 창액편 언자화해 등의 책이 선출되었다. 또한 중국의 간보는 1763년 영조 39년에 초간된 후 수차례에 걸쳐 증간되었으며 1796년 정조 27년에 강년 돈화당의 재간본이 간행되었고 1890년 고종 27년에는 일본 대판 서림판에 의한 복간본이 발행되었다. 그만큼 동의보감은 출판 초기부터 동양 삼국에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지난 1995년 11월 24일에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국회 연설에서 장쩌민 주석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예로 들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우리 양국 인민은 2000여 년 전부터 왕래를 시작하여 17세기 편집된 동의보감도 우리 양국 문화교류사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연 김연아, 이재범, 박종희, 유경선. 각색 최윤정, 사운드 디자인 최은정, 연출 노희영, 제작 오디언.